철강TV 저자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철강 관련된 저서를 출판하신 저자를 직접 모시고 출판 배경과 내용 그리고 현재 한국 철강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 변화입니다. 이 책은 곽광수 박사님께서 2019년 11월에 출간한 책으로 출판사 좋은 땅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전체 34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곽광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이 책의 전체 제목으로 봐도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좀 거대 담론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그러나 뭐 한국 철강 산업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곽 박사님은 어떤 또 계기로 이렇게 철강하고 인연이 되셔서 어떤 연구를 해오셨습니까? 제가 1988년에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철강회사 입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경영조사부하고 정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철강, 특히 일본하고 미국 철강 산업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철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이렇게 책을 출판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1994년에 연구소로 합병되면서 연구소에 와서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그 90년대 후반에 이 산업에서의 주도권 변화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철강 산업에서 주도권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왜 변해왔을까라는 것을 주제로 이슈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또 2001년인가에는 연구 논문도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걸 책으로 좀 출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자료 수집도 하고 일부 번역도 해오고 하다가 이제 퇴직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수요가 이미 뭐 비교점을 경과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 철강 업계가 이런 수요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다시 회복을 하고 어떤 나라는 어려워졌는지를 찾으면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도 어떤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곽 박사님께서는 이제 포스코에서 상당히 철강업계 현장에도 계셨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철강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도 하신 굉장히 경험이 폭넓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철강업계에 매우 큰 거대 담론에 뭔가 도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 책은 총 5부 그러니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책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나 집필 방향 그리고 주도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는지 그를 담았고요. 2부는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미국 철강 산업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성장해 왔고 미국부터 먼저 이 책을 다루고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대공황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경기 변동이 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도 어떤 뭔가 시사점을 줄 것 같아서 대공황을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쇠퇴기에 미국 철강 산업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왜 쇠퇴를 했는지 분석에 초점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미국 최대 철강사였던 US 스틸의 흥망성쇠도 다뤄봤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는 뭐 저희들한테 참 귀중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로는 일본입니다. 147페이지부터 있는데. 미국 다음에 일본. 초기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성장 과정하고, 일본도 이제 뭐 오일 쇼크 이후에 정체기를 겪긴 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고르업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본 철강 산업이 어떻게 해서 주도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왜 부활을 했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일본 철강 산업 부활의 개념차인 실철에 대해서
그 강점이랄지, 그다음에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부로 중국 철강 산업입니다. 289페이지부터 있는데, 중국 철강 산업은 현재 진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강 산업의 성장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현재 철강 소비가 피크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논쟁을 일부 실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 변화 가능성을 뭐 선진국 사례랄지 인도의 성장 가능성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살펴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눈여겨 본 거는 중국 철강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나타날 공급 증가, 스크랩 공급 증가를 전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마지막 5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철강 산업의 흥망성쇠가 주는 교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철강 산업의 시사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미국과 일본처럼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변동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등을 시사점으로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떻든 뭐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 변화를 쭉 따라서 이렇게 미국, 일본, 중국 이런 형태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인 주변 국가의 소위 산업 주도권 변화를 이 책의 순서대로 다루신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이 책을 편집하시면서 뭐 다를 이렇게 한 번에 이야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책의 독자에게 이 부분만은 내가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당연히 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 철강 산업의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미국하고 일본 철강업계가 오일 쇼크 이후부터 이제 환경이 비슷했는데 왜 미국 철강업계는 쇠락을 하고 결국에 쇠락을 하고 일본 철강업계는 부활을 했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일본도 오일 쇼크 이후에 철강 산업이 축소가 됐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생산이 다시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도 회복이 됐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원인 분석에 중점을 뒀고요. 매우 중요한 현안이죠. 둘째는 이제 우리도 피크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 철강 산업의 과거 사례, 과거의 경기 변동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만약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찾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이 철강 수요 대비 피크점 대비에 얼마 정도 감소했는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 29%에서 44%까지, 미국은 44%까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국도 철강 수요가 그 정도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고,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줘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은 조강 생산이 10억 톤을 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출 압력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고려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철강 소비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철강 소비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면 스크랩 공급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철강 산업, 특히 그 미국, 일본, 중국을 놓고 보면요. 사실 그 우리는 그 중국으로부터 미래를 이야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우리 현재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특히 그 미국으로부터는 과거 미국이 후퇴 국면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사례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책의 저자로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책이 주는 우리 현재 한국 철강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시사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미일 철강 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철강 산업이 한번 경쟁력을 상실하면 이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입제하고 미니밀의 시장을 잠식을 당하면서 미국 철강 산업은 결국 어려워졌고, 그런데 일본 철강 산업이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교훈은 이 철강 산업이라는 거는 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교훈으로 찾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강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철강업계는 사양 산업으로 인식을 대규모 경영 다각화를 해서 오일쇼크가 나고 어려워지니까 철강업도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 다각화도 동반부실화가 되니까 무너졌거든요. 반면에 일본도 물론 다각화를 하긴 했지만은 일본은 위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결국 기술 개발로 극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양 산업으로 철강 산업을 인식하지 말자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은 결정될 거다라는 걸 교훈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중국의 저가 수출 문제라든지 철 스크랩 문제도 같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면 그냥 쭉 따라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만약에 저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강 소비가 8억 톤이고 10%만 만약에 철강 소비가 줄어들어도 약 8천만 톤의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면 결국엔 수출을 하려고 이 압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수입을 만약 10%만 줄여도 200만 톤 정도가 이제 내수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설비 가동률이 3%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수입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줄이자는 건데 일본처럼요. 제가 이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수입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입 유통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무역이라는 것도 상대국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막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조정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제를 통관시키는데 현재는 샘플 검사만 몇 개만 하고 바로 통관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처럼 샘플 수를 확대한달지,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달지, 그 다음에 그거를 규정대로 까다롭게 하면은 통관 시간을 자연적으로 늦출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수입을 그 통상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비관세 장벽 쪽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관세를 함부로 매기면은 상대국이 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필하면서 본 건데, 현재 건설 현장에서 KS 인증 제도가 원래는 의무화돼 있었는데, 그리고 99년에 철폐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99년 이전까지는 일본처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KS 인증을. 근데 시장 개방 명분으로 의무화를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인증 의무화 제도가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각 산업에서 인증 제도랄지 품질 표준을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철강업계 니즈하고 수요업계 니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니즈 상충을 누가 조정해 줄 거냐. 저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는
일본은 아직도 철강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철강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향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이랄지 수요업계와 각 협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산업 정책의 중요성을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한 중국 철 스크랩이 공급이 증가를 할 텐데요. 제가 책에서 제시한 것은 계략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또는 업계 차원에서 스크랩 발생 가능성하고 영향을 좀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되면 생산 구조 자체도 변할 거기 때문에 이 판재료 생산도 전기료를 이용한 판재료 생산도 증가할 겁니다. 일본이 이미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야금학적으로 보면 현재 기술로는 한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ESG 경영 관련해서도 이 탄소 중립을 앞당기려면은 당연히 이 코크스탄, 원료탄을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스크랩을 활용한 전기료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전기료를 이용한 판재료 기술이 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보면은 중국의 스크랩의 과도한 수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조절을 위해서라도 이 종합 상사를 활용한 유통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서 곽광수 박사님께서 쓰신 세계 철강 산업 주도권 변화라는 책의 모두 소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저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